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통합형 모듈형 의사소통 능력 공부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 할 텐데요. 각각의 중요한 내용들 이론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가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의사소통 능력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의사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우선 그 전에 의사소통 능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의사소통이란 뜻입니다.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전달과 상호작용, 상호교류이며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정보,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즉, 말하는 사람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들인데요. 화자와 듣는 청자가 있겠죠. 그들 사이에 이야기,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러한 상호작용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맥락이라고 합니다.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 시간적인 이런 상황 맥락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회문화적, 여기 뭐 배경지식 상황, 사회문화 등을 바탕으로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사회문화적인 맥락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의사소통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화자와 청자 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피드백을 주는 이런 능력들을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NCS에서 배우는 부분들은 일 경험에서의 의사소통이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조직의 생산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며 설득의 목적을 지닌 이런 의사소통을 우리가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일적인 점에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거는요, 집단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상호 간의 지각 차이를 좁혀주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의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4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통제, 동기부여, 감정 표현, 정보 제공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통제의 기능은 어쨌든 한 집단이 구성원들의 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로 통제의 기능입니다. 이 통제를 통해서 여러 구성원들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정도 하고요, 책임도 주어지고 권한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바로 통제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 격려하고 자극하는 거죠. 결국에는 집단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감정 표현입니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욕구, 불만과 만족감이 표출되는 것을 말한다. 불만도, 만족감도 어쨌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의사소통은 감정 분출과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이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감정 분출 그리고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기의 속마음들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정보 제공입니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도 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면서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사소통 중에서 우리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요,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변수들과 오류 발생 과정들인데요. 먼저 송신자,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뭐 표현 방법, 제스처, 어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신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수신자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관심사, 뭐 경험, 교육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주요 변수에 따라서 이해하는 해독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사소통에서의 오류 발생하는 것들을 요것들을 이제 전달 과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림을 나타냈는데요. 자,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부호화, 뭐 글을 쓰든지 말을 하든지 부호화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이 메시지는 언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비언어적, 표정이나 뭐 행동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해독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데 바로 이 해독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해독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다.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자, 크게 이렇게 4가지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무책임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확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일방적으로 들었을 때, 즉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넘겼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피드백, 상호작용이 부족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째는요,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 그래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게 돌려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전문 용어 어려운 말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복잡한 메시지, 경쟁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자, 3번째는 안주하는 마음인데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하는 것보다 눈치를 중요시하거나 눈치를 중요시하는 의사소통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 그래서 눈치껏 하겠지, 뭐 눈치껏 해야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이런 문화들이 전부 다 안주하는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못된 선입견과 이런 문화적인 것들에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 외에 상이한 직위, 자, 직위에 따라서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다를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과업 지향성, 뭐 신뢰가 부족하다든지 의사소통을 위한 구조상의 권한이 다른데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든지 잘못된 매체 선택, 폐쇄적인 분위기, 뭐 이렇게 착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여기선 지금 문서적 측면 이렇게 먼저 나와 있는데 크게 이야기를 하면요. 문서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2번째 언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문서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문서 이해 능력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이 되겠습니다. 문서를 이해한다는 거는 어쨌든 읽고 내가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는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읽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서 작성 능력은 쓰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째 나누는 언어적 측면에는요. 말을 할 때 경청 능력과 그리고 의사 표현 능력이 있습니다. 경청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잘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듣기에 해당이 되고요. 의사 표현은 말하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적인 것으로 우리 추가적으로 기초 외국어 능력까지 있었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문서와 언어로 나눠보는 그런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서적 측면 먼저 읽어보면요. 문서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자를 이용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에 비해 자, 여기 특징적인 거 권위가 있고요. 정확하고 전달성이 높고 보존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남긴다라고 하는 건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과 보존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적 의사소통의 첫 번째가 바로 문서 이해 능력 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문서를 읽고 문서의 핵심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 종합하는 능력을 전부 다 포괄해서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 이해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인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서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문서를 왜 읽는지 혹은 왜 작성을 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자, 문서의 목적을 이해를 했으면 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과 주제를 파악을 합니다. 이 문서를 왜 썼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왔지? 그래서 주제가 뭐지?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요. 문서에 쓰인 구체적인 정보들을 자세하게 밝혀내고 여기서 제시하는 문제점을 파악을 합니다. 자, 문제점이 파악이 됐으면 문서를 통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행동 분석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분석을 했으면 내가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할지 생각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상대방의 의도를 다양하게 요약 정리하는 요런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문서의 목적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배경과 주제, 문제를 파악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했으면은 결정을 해서 요약 정리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서 작성 능력인데요. 업무 상황과 관련하여 적합한 문서를 시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서 작성에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문서를 작성할 때는 나름 짜임새 있는 골격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 정확한 개요를 짠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짜임새 있는 골격, 그리고 내용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해하기 쉬워야 되겠죠. 어렵게 쓰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련되고 인상적인 레이아웃, 봤을 때 딱 보기 좋게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문장,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문장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어적 측면, 우리 두 번째 나눴을 때의 그 부분인데요. 언어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 간의 상황과 환경을 공유하는 말하기이므로, 자, 그래서 이게 맥락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적 측면의 의사소통보다, 자, 장점은 이거예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반응이나 감정을 살필 수 있어서, 자, 반응이 즉각적이죠. 상황에 맞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게 언어적 측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경청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고 몰입하여 듣는 능력, 그래서 듣기 능력이고요. 의사표현 능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의견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설득력을 가지고 표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하기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이런 언어 예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독서를 하면은 훨씬 더 배경 지식도 많아지고 할 이야기들이 많아지죠. 칭찬은 의사소통에 가장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자, 뒷말을 숨기지 마라. 끝까지 이야기 다 하라라는 거고요.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끝을 맺으며 과감하게 할 얘기들 다 하고요. 이성과 감성 적절하게 섞고요. 겸손하고 첫 마디 어떻게 시작을 할지 준비하라. 뭐 이런 팁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기초 외국어 능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다섯 번째 기초 외국어 능력에 대한 겁니다. 자, 외국어로 된 문서를 이해하거나 외국인의 간단한 의사표현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기초 외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엄청나게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야 한다든지 문법을 다 알아야 한다든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필요에 따른 의사소통, 그리고 문서의 이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외국어 능력의 향상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우리가 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자주 대화를 나눌 것, 단어 암기할 때 뭐 그림 카드를 사용하면 좋겠구나. 업무와 관련된 용어들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고요. 뭐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라. 외국어 잡지나 원서를 봐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라. 뭐 라이벌, 그 다음에 뭐 매일 30분씩 뭐 이런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결국엔 실천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의사소통의 개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사후 검토.
피드백을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의사소통의 왜곡에서 오는 부정확성을 줄이기 위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사후 검토, 피드백을 이용하여 메시지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고 듣고 할 때 서로 주고받는 피드백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사소통 개발을 위해서도 사후 확인, 검토와 피드백 중요하고요. 두 번째, 언어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서로 이야기할 때 복잡하고 길게 얘기해봤자 이해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고 주고받는 것들 중요하겠고요. 자, 적극적인 경청, 우선 잘 들어야 되겠죠.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의미 재구성을 해나가야 하겠고요. 자, 감정의 억제, 앞에서도 감정과 이성을 조화시켜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일 때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성적인 평정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경청을 할 때는 능동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평정심, 이성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었을 경우의 해결 방법인데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기에 앞서서 자기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하고요. 말할 때 쉽고 정확한 어휘 사용해야 되겠죠? 편견 없는 어휘들 요새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말할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때 주된 생각은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긴 문서들을요,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는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앞쪽에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 앞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해 주시고요. 자, 듣는 사람은 말의 의미 파악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들을 때는 메모하고 요약해야 되겠고요. 처음에는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말을 하므로 처음 이야기에 집중하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보통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처음에 분위기를 환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에 이제 환기를 위해 주의 집중을 위해서 직접적인 내용과 관계없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첫 이야기에 의미 부여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사전 정보보다 자신의 느낌에 충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전 정보가 훨씬 중요하고 느낌대로 가면 안 된다. 정확한 의미 파악에 핵심을 두어라 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키슬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8가지 유형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지배형입니다. 좋은 점으로 얘기하자면 자신감 있고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적이고 독단이 강해요.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약간 굉장히 일은 잘하지만 꼰대형의 상사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잘 듣고 좀 수용해줘라. 자, 실리형은 이익이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에 매우 예민하고요. 성취 중요하고요. 경쟁적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치밀한 이런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하지만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도력이 있고요. 갈등이 유발할 수 있다라면은 여기서는 자신의 이익, 이해관계에 조금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냉담형, 이성적이고 냉철합니다. 그래서 무뚝뚝하고요.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하고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더라. 겉으로만 이런 형식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 긍정적인 감정 상태들, 공감 표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자, 고립형, 혼자 있는 거를 선호하고 사회적인 것들을 회피하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는 의미였고요. 자, 5번째는 복종형입니다.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자신감이 없어서 무조건 내내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자기 표현과 주장이 필요하고 독립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요 정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순박형,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겸손하지만 자기 주관이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좀 피력을 해야 하겠다. 요 정도의 이제 방안들입니다.
자, 친화형, 따뜻하고 인정이 많고 자기 희생적이고, 근데 문제는요, 과도하게 나서거나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 정서적 거리 정도 유지하는 거 필요하고요. 자, 사교형. 외향적이고 강하게 인정받고 싶고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간섭하는 경향, 약간 부정적인 거죠. 잦은 흥분으로 충동적이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필요하고 지나친 인정 욕구나 내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약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커뮤니케이션 유형은요, 자기 노출형, 자기 실현형, 협상형, 자기 거부형, 자기 보호형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피드백이 낮냐 높으냐, 개방성이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자기 노출형은 이름에서 이미 등장을 했어요.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반응을 물어봄으로써 자기에게 초점을 둔다가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한 피드백은 하지 않고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이 피드백은 낮고 개방성은 높다. 이게 자기 노출형이고요. 자, 두 번째 자기 실현형입니다. 자신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물어봄과 동시에 건설적이고 방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피드백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도 잘 드러내는 자기 실현형이 가장 바람직하구나. 자, 세 번째는 자기 거부형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피드백도 없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기 거부형. 자, 네 번째는 자기 보호형입니다. 타인에 대한 평가적인 논평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타인과 함께 타인에 대한 자기의 의견, 태도와 감정만을 공유하려고 한다. 즉, 남에 대해서 얘기만 많이 하고 자신은 감추는 그런 게 자기 보호형 되겠고요. 자기 협상형은 타인들이 개방적인 정도까지만 자신을 개방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자기를 거기에 맞춰서 개방하는 이런 중간측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중요한 매체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체라고 하는 거는요, 문서적인 매체와 언어적인 구두죠. 매체가 있는데요. 보존성을 중심으로 봤을 땐 당연히 문서가 높겠죠, 보존성. 자, 공유 가능성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당연히 문서가 높습니다. 책임을 추적할 수 있냐?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파악하는 거예요. 당연히 문서에는 작성한 사람이 남기 때문에 문서가 높고요. 공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두, 언어적인 것들이 높겠죠. 피드백 역시 말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표현이 피드백은 높구나. 그래서 높은 부분에 따른 이런 구분 같은 것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은 직장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시오. 의사소통은 내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자, 일방적으로가 틀렸죠. 상호 교류입니다. 의사소통은 정보 전달 이상은 아니다. 그 이상의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 의사소통의 중요성 말씀드렸죠.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상대방을 고려하여 우리 다양한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하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의사소통의 저해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부족하면 당연히 제대로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고요.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 주의해야 한다고 했죠.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자, 이거는 여기서도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저해되는 요인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 자, 이런 고정관념, 편견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문제를 좀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정 대표의 문제점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최 부장이 얘기합니다. 대표님, 부서 회의 중 제품 서비스 개편을 위해 사용자 만족도 테스트를 진행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라고 했는데 말을 자르면서 최 부장, 꼭 테스트를 해봐야 사용자가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요새 바짝 인기를 끌고 있는 P기업은 사은품 프로모션을 한다는데 우리도 그런 프로모션을 해보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의견을 좀 말해봐요. 자, 말은 의견을 말해보라고 하는데 얘가 얘기하는 거는 잘라버리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을 해버린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했고요.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곧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는 데 집중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 반응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말을 잘라버렸고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 이거 자신의 주장만 지금 피력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문제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억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의사의 전달과 자, 상호 교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사소통의 정의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사소통 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각각이 실천할 수 있는 장애 해결 방법을 정리한 표입니다. 잘못된 내용을 모두 고르래요. 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기 전에 자기 생각 먼저 분명하게 해야 자기 주장이 분명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어휘는 명확하지 않은 어휘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편견 없는 언어 점점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말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할 때 주된 생각은 자, 문서에서는 앞에 작성을 해야 한다고 했죠. 끝까지 읽을 확률이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의 의미 파악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들은 내용은 메모하며 요약해야 잊어버리지 않고요. 처음 이야기는 뭐 아이스 브레이킹용 이렇게 화제 제시용이기 때문에 처음 이야기 들을 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 정보보다는 자신의 느낌에 아니죠. 사전 정보에 따라서 이야기를 진행을 내가 잘 따라가야 되겠으니까 자, 니은, 리을, 시옷, 이응 이렇게 나와 있는 5번이 잘못된 거 골라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그 그림입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표인데요. K씨가 해당하는 스타일이 무엇이냐? 자, K씨는요, 자신의 행태에 대한 반응을 계속적으로 타인에게 물어봄으로써, 즉, 계속 피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타인에게 물어보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타인들이 자신에게 초점을 두게 하는 행동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드백을 하지는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만 자꾸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자기 노출형 인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회의가 하나 나왔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 자, 뭐가 문제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달 워크숍 주제로 어떤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강대리님은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지난번 주제가 우리 회사의 복지 현주소였잖아요. 사실 마무리가 안 된 채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를 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건 얼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새로운 주제가 좋지요.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우리 회사 직원만 해도 30%가 90년대생이니까 이 책을 읽고 워크숍에서 토론하면 어떨지 했는데 또 정 과장이 말을 자르면서 책을 읽자고요?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읽어올 직원 몇 안 될 것 같은데 자, 자꾸 남의 말을 자르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있죠. 최 부장이 독단적으로 자, 여기에 문제는 정 과장의 문제입니다. 강대리가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강대리님 발언하세요 얘기했고요. 홍대리가 주제와 무관한 아이디어는 아니죠. 정 과장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특별한 대안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정 과장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 의사소통 스타일로 볼 때 김 팀장의 의사소통 유형 한번 여기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김 팀장은 다소 깐깐하고 꼼꼼한 스타일이고요. 부하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대체로 엄하고 꼼꼼한 상사 밑에서 일 잘하는 직원이 양상되듯 그에게서 힘들게 일을 배운 직원들은 업무적 안정궤도에 빨리 오른다. 자, 무섭고 깐깐하지만 어쨌든 일은 잘해요.
꼼꼼하고 세심한 업무 처리 덕분에 신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깐깐한 결제 성향 탓에 김 팀장 지부하직원들은 늘 스트레스가 쌓인다. 팀장과 의견 교환이 되지 않고 불만이 팀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도 많았으며 그로 인해 저 사람 밑에서 일 못하겠다라며 사표를 던진 직원도 많다. 자, 그러니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네요. 바로 이런 유형들 지배형에 해당이 되겠죠. 자신감 있고 추진력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기 주장만 강하기 때문에 그 아랫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업무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메시지 전달 요령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자, 기억부터 미음 중 적절한 전달 요령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틀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3단계 명확하게 요청하는 단계인데요. 수신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명확하게 바라는 것을 요청해라 라는 3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명확한 결과,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괜찮고요. 자, 4단계는 결정입니다. 수신자는 결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결정. 5단계 수행입니다. 송신자는 업무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6단계 보고입니다. 수신자는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송신자에게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으며 그러면은 제대로 일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서로 피드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좋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피드백 서로의 보고 확인해야 되겠고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게 된 경우 송신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결과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 이거는 만족스럽든 그렇지 않든 보고는 계속 주고받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 되겠고요. 자, 마지막 단계였네요. 수신자는 송신자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단계를 가지고 주 업무를 위해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만족도 확인까지 업무 완수, 감사 표시까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문제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각각의 파트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